이게 사실은 인텔의 지분을 약 거의 10% 정도를 인수를 해서 사실상 대주주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삼성전자 대주주가 정부가 됐다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쇼킹한 뉴스일 거거든요. 역대 미국 정부가 이런 스탠스를 취했던 적은 없어요. 그 얘기는 굉장히 항상 그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도저히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큰 걸 던져놓고 중간 정도. 대신에 다른 걸 받아내겠다라는 건 협상의 기술인데 네. 그런데 아마 TSMC나 삼성전자한테 요구할 만한 거는 저는 생각되는 건 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인텔 살리기죠. 인텔 도와줘라. 인텔 살리기인데 사실은 인텔하고 삼성전자하고 파운더를 제외하고 메모리나 어떤 CPU 쪽에서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파운드가 교집합이거든요. 암암리에 사실은 압력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지분은 내가 사줄게. 대신에 너네는 지분 내놓기 어려울 거라는 거 아니까 기술 협력을 좀 하라라는 압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지분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하기 싫어서 TSMC도 뭐 어마어마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대신 그 카드를 내놨던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지분을 요구할 거야. 지분이 싫으면 뭔가 다른 카드를 내놔. 그게 인텔 파운드리 살리기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인터뷰 오늘도 빈센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빈센트입니다. 우리 엔비디아 어저께 걱정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살짝 밀사? 걱정을 했었는데. 아, 그래요? 아니 그래도 네. 혹시 막 애프터마켓에서 그렇게 막 3% 5%까지 빠지니까 이거 진짜 뭔가 큰 형님이 문제가 생기면 안 되는데 이런 네. 생각이 들었는데 네. 바로 우리 국장 먼저 돌리고 밤새 미국 시장에서는 월가에서 걱정 마라 이렇게 다독다독 해줘서 다행입니다. 그렇죠. 정글에서는 사자가 왕이죠. 네. 밀리면 네. 산다. 밀사. 밀사 빈센님과 함께합니다. 호를 밀사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한자 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밀밀밀 사사. 못하겠어. 여러분들 좋은 한자 있으면 좀 한번 맞춰서 추천해주세요.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에 하나 준비하셨는데요. 오늘은 함수를 준비하셨어요? 오, 뭐요? 어떻게 알았어요? 어머 잠깐만. 자, 이거 약간 기분 나빠야 되는 거죠? 아닙니다. 네. 역시 네. 대단합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자, X에 들어간 게 되게 많았습니다. 네. 함수 아는 여자예요, 제가. 문과라도 보여주시죠. 네, 간밤에 미국 증시에서 어떤 키워드가 가장 주요했을까? 왜냐하면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자 다음 주를 준비하는 금요일이기 때문에 제 눈에 들어왔던 여러 가지 뉴스 플로우 중에서 참 연준의 독립성이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오르고 있죠. 네. 플러스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 불발되었다라는 소식이 들으면서 뭐 WTI 가격이 오른다, 우리 국장에서의 뭐 방산주의 다시 한번 모멘텀 이런 것들을 차치하더라도 교집합이 뭘까요?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네. 금값입니다. 금가 네. 요새 또 금값이 고점을 계속 뚫을랑 말랑 하고 있죠. 맞습니다. 온스당 3,477달러를 네. 넘었고 또 간밤에 우리 달러 환율에서의 NDF의 원화 강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죠. 이런 네. 걸 보면 항상 단기 자금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 외환 시장의 큰 변화는 분수령이다라는 경험적인 경험 플러스 과거와 코릴레이션이 완전히 깨졌다는 것은 금과 또 초위험 자산인 디지털 코인으로서의 우상향, 코릴레이션 이런 것들을 보면 최근에 항상 분수령일 때 이런 가격들이 움직였거든요. 연준의 독립성, 러시아 네. 우크라이나 회담의 불발, 금값이 일단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한 주를 마감하면서 다음 주, 자 9월입니다. 9월을 바라보는 또 다른 바로미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근데 과거에 금값이 움직이면은 이게 안전자산 선호해서 다른 위험자산 성격인 주식이나 이런 뭔가 다양한 데이터들이 좀 반대로 움직이는 네.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또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금도 오르고 국채도 오르고 주식도 오르는 그런 시장이잖아요. 코인까지 오르고.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금 오르면은 시장도 그냥 다 좋은가 보다. 네. 오르나 보다. 그렇게 좀 긍정적인 회로를 돌리는데 저는 그래도 6,500 이거 최고가 물론 6,500 1포인트 선에서 마감하긴 했지만 달성한 가운데 우리가 너무 다 장밋빛 미래 희망적인 내용만 보는 게 아닌가? 지금 뭐 막 멕시코 쪽에서도 그렇고 인도 쪽에서도 그렇고 중국도 같이 막 연합해가지고 네. 약간 미국 압박하고 있거든요. 요건 괜찮을까요? 미국을 압박한 이유는 네. 미국이 부담스럽다라는 것이고 그만큼 미국이 여전히 패권국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미국이 과거 행태와 다른 액션들을 취하고 있죠. 네. 그 액션이 지속될까 아니면 우리 흔히 타코에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트럼프가 철회할까 네.
임기 초반이었기 때문에 철회하는 모습도 간혹 왕왕 보였었는데 저는 일단은 뭐 주기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내년도 미국에 중간 선거가 있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트럼프의 드라이브가 계속해서 지속된다라고 해서 흔히 제가 요즘에 고객들 만나면서 또 펀드 매니저들 만나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람의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면 우리는 도체 방향으로 나에 맞는 바람을 바꾸자. 시적인 표현이네요. 네,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만큼 일단 트럼프의 변수 디폴트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루의 하나를 통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결국 시장에서 지금 우려해서 우리가 주춤주춤하는 사이에 계속 최고가 경신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내가 여기서 뭐 사도 되나 이런 걱정보다는 왜 사야 할까, 뭘 사야 할까를 더 고민해 보시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모시고 엔비디아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제 아침 그리고 밤 온도 차이가 꽤 있었어요. 지금 이틀 연속 보면은 네. 약간 초반에 밀리는 듯 하다가 네. 특히 이제 전 첫날 같은 경우는 장외에서 밀리다가 마감할 때 보니까 다시 다 복구했더라고요. 맞아요. 지금도 보면은 살짝 밀리는 것 같았었거든요. 새벽에 네. 봤을 때. 근데 지금 다시 $180를 복구를 한 모습이어서 네. 상당히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일단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 강세가 꺾이지는 않고 있구나라는 걸 좀 볼 수 있었고요. 지금 이제 한동안은 그 전에 이제 인텔이 또 여러 가지 호재들이 뜨면서 인텔이 상당히 많이 큰 폭으로 상승을 하면서 다른 이제 기업들은 조금 주춤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제 실적 발표 전후를 하면서 엔비디아에 대한 관심들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 사실은 좀 조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어요. 얼마 전부터 $184까지 고점을 하고 이제 PR도 60이 살짝 넘어가면서 작년 이맘때 때 PR이 60 넘어가면서 한동안 조정을 길게 받았던 기억도 좀 있거든요. 그때 언제 얼마나 빠졌죠, PER이? 그때 PER로 거의 40 근처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때 주가가 $90 밑으로 살짝 장중에 $89까지 찍었었는데 어마어마했던 거죠. $160 갔다가 $89까지 내려갔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 좀 악몽이 생각이 나기도 해서 조금 조정을 받지 않을까 했는데 조정이 있긴 있었죠. 근데 굉장히 그 골짜기가 깊지가 않았어요. 얕은 네. 골짜기 후에 다시 또 $180를 돌파한 모습.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급격하게 무너지는 모습은 걱정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한동안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가총액이 4.3조 달러를 넘거든요. 지금 압도적인 1위인데 사실은 이 정도 되는 시가총액 이 정도 되는 기업이 그러면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오를 수 있느냐라고 거꾸로 반문을 해보면 그것 역시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느낌인 거죠. 그리고 스타트업의 뭐 예를 들어서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400, 500이 넘으니까 PER로 따지면 그런데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사실은 PR이 그렇게 높다는 건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고 60도 어떻게 보면 나스닥의 기술주 대형주 위주로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 말고 대형주 위주로 30에서 40 정도에서 형성되는 게 일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60이라는 수치는 물론 뭐 수치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약간 부담스러운 레인지에 들어가 있는 거긴 해서 사실은 뭐 굉장히 빠른 성장을 기대하여서 지금 들어오기보다는 약간 어느 정도 그래도 조정의 가능성도 보면서 그래도 여전히 엔비디아가 힘이 아직은 붙이지는 않구나라는 느낌 정도의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4조 3천억 달러의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기업이 지금 말씀드리면 약간 비싸졌다라는 것으로 들리는데 그렇죠. 그렇다면 한 2, 3일에 걸쳐서 10%만 빠지면 거의 삼성전자 하나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10%가 거의 삼성전자 요즘 최근에 시가총액이 너무 낮아져서 400조 원이 조금 밑으로 내려갈 때도 많이 있었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 10%의 등락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하나 똑같은 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 사실은 뭐 굉장히 금액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것도 뭐 이게 굉장히 막 몇십 % 빠지는 것도 사실은 쉽지가 않고 금액을 따져보면 또 오르는 것도 마찬가지로 10% 20%가 확 올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은 근데 무거워졌다는 거죠. 엔비디아 과거에 비하면 작년에 시가총액 한 2위 3위에서 왔다 갔다 할 때만 해도 그래도 조금 가벼운 느낌이 좀 있었지만 지금은 사실 1위 기업 되면서 너무 무거워졌다는 느낌이 있다. 근데도 보면 우리가 시각 발표해보면 보시겠지만 여전히 매출이나 이익 규모 같은 것들을 보면은 사실 시장에서 예상했던 것보다 오히려 조금 더 좋은 수치들을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했으면라는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언제부턴가 이제 작년 한 3분기 이후인가요? 실적 발표하고 나면 오히려 주가는 약세는 보이는 모습이 계속 패턴이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기업의 실적이 나빴다기보다는 시장의 기대치가 너무 높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도 만족을 못하네라는 느낌을 좀 갖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기대치가 높다. 엔비디아의 실적에 대한 사실 우려는 데이터 센터 쪽에서 어저께 좀 미스가 나서 그 부분을 가장 우려를 했던 거기는 한데 그 우려를 했었던 미스난 데이터를 보고도 월가에서는 걱정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면 올해 엔비디아 1분기랑 2분기를 비교해 보면 가장 실적과 투자자들의 투심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게 중국에 대한 리스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분기는 영업이익률이 50% 밑으로까지 내려갔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 직접 얘기를 했지만 중국용으로 만들어놨던 H20을 못 팔게 하니까 그걸 다 그냥 재고 손실 처리해버리면서 몇 조 원의 손실이 발생했던 거죠. 그래서 이게 이례적인 비용 때문에 이례적으로 사실 1분기 실적은 안 좋았던 거고 2분기 보면서 다시 매출 총이익률이 72% 정도로 높아졌고 영업이익률도 60%를 다시 복구를 해서 이제 노멀한 상황으로 다시 돌아갔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왜 그러면 처음에 주가가 출렁했을까? 근데 그 60%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에는 1분기에 손실 처리했었던 것들을 다시 다 재판매하면서 영업이익단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인 거죠. 그게 몇 조가 될 거예요. 5조 원에서 7조 원 정도 될 텐데 그만큼 들어왔는데 60% 턱걸이 했다라는 상황인 거예요. 그걸 빼면은 50% 초반으로 밀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1분기와 2분기는 중국의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 플러스 효과 왔다 갔다 해서 3분기쯤 돼 봐야지 사실은 이제 조금 노멀라이즈 돼 있는 이제 플럭추에이션 어느 정도 끝나 있는 시점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중국의 영향력이 아직은 꽤 크게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꾸로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중국의 효과가 마이너스 효과든 플러스 효과든 어느 정도 이제 희석되어 있는 3분기 실적 나올 때 돼 보면은 이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이제 그대로 보이는 거죠. 근데 성장성 매출 증가율이 지금 55% 정도 되거든요. 전년 대비했을 때. 네. 이게 아마 작년 1분기 때는 한 200% 가까이 됐을 거예요. 그랬다 점차 낮아지는 모습인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그 정도 규모, 지금 매출이 연간 200조 원이 넘잖아요. 근데 200조 원이 넘는 매출에서 사실은 성장률이 55%다라는 건 사실 지금 생각해도 현실적이지 않은 정도의 높은 성장세 보여주고 있는데 문제는 단순히 성장률 그 자체 수치만 가지고 이제 시청자분들이 보시다 보니까 200이었던 게 150이 되더니 130이 되더니 90이 되더니 80이 되더니 50이 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되면 내년에 성장할 수 있어? 이제 성장세가 주춤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우려가 있는 것도 일각에서는 맞는데 이제 그건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이미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매출이 50조 원일 때 200% 성장할 수 있었지만 이제 250조 원이 됐을 때 200% 할 수 있는 약간 불가능한 거잖아요. 근데 50%도 굉장히 높은 성장률인데 금액으로 따져보면 근데 이제 AI 시장이 이제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거라는 것과라는 이거에 대한 퀘스천이 맞물리면서 엔비디아 결국에는 AI 수혜주로서 대표적으로서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이전에는 그래픽 세트에 대한 매출 비중이 한 2년 전 굉장히 높았어요. 네. 근데 그 매출 비중이 이제 데이터 센터로 90% 이상이 가버린 상황에서 AI가 아니면 더 이상 먹거리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엔비디아 자체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에 투자가 좀 주춤해지면 바로 실적 영향이 갈 수밖에 없는 약간 천수다 구조가 돼버렸다는 것이 하나의 엔비디아의 취약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의 매출과 영업이익과 시가총액으로 밀어붙였던 원동력이 이제 빅테크의 데이터 센터 투자인데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 것이 어느 순간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주춤해지면은 기업 전체 실적을 이제 좌우할 수밖에 없게 됐다라는 리스크가 하나 생겼다라는 거 이런 것이 양면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런 거네요. 비싸졌는데 특히 이번 주에 AI 거품론까지 나오면서 실적 발표를 앞두고 AI를 갖고 돈 벌었던 엔비디아의 포트폴리오에 문제가 좀 생길 것 같다. 여기서 문제라 하는 것은 주가는 기울기 함수니까 앞으로 성장성과 상승률에 대해서는 확실히 둔화될 것 같다. 그것을 이겨내려면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하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결국 중국이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실적 발표 끝나고 젠슨 왕이 중국으로 우리가 수출할 거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중국이 안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 안 되면 우리가 바로 이번 주에 실적 발표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실적 발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지금 원래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적과 싸워야 되는 거야. 중국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왔을 때는 하나는 백악관이라는 적이 있었고 그 이전에 백악관이라는 적만 신경을 썼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수출을 못하게 됐던 거 H20 그게 1분기 실적에 영향을 받던 거고 다시 허가가 됐는데 이젠 중국에서 받지 않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또 새로운 제품을 내놔서 그걸 이제 중국 정부를 설득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 네이밍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처음에는 B20이었다, B40이었다, 지금 B30A 뭐 이렇게 해도 네이밍이 바뀐다는 얘기는 엔비디아 입장에서 딱히 중국 고객들과 중국 정부를 동시에 만족시킬 만한
정확한 스펙을 아직 확정하지 못했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의 입장에서는 퀄리티가 좋아야 돼요. 같은 가격, 좀 더 비싸도 난 좋은 걸 사고 싶은 게 고객의 입장인데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거 플러스 이제 독자적인 노선을 걷겠다라는 입장이 있는 거잖아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사실은 딥시크 충격으로 이미 한 차례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미국에 못지 않아라는 것을 충격을 한번 줬는데 이제는 하드웨어는 그나마 엔비디아 거 사서 썼었는데 화웨이칩 갖고 돼. 어센드 가지고 우리 할 수 있어라는 자신감을 보이다 보니까 엔비디아 확실히 성능이 좋은 걸 내놓든지 우리가 아직 못 만드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우리가 네 거 살 걸 이유가 없어라는 거. 그래서 고객 입장에서도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아직까지 엔비디아를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입장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근데 중국 정부가 생각보다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여전히 엔비디아 중국 사업에 대한 리스크를 여전히 발목 잡고 있는 모습인데 그렇다면 과연 고객이 원하는 성능을 높이면서 그러면서도 중국의 견제를 막아낼 수 있을 만한 이제 그런 논리를 갖고 있는 제품을 나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는 엔비디아 내부적으로 확실히 결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이 저는 네이밍에서 그런 고심이 보이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확정됐다 하더라도 고객은 설득하더라도 중국 정부를 만족하기 위해서 뭔가 플러스 알파의 당근이 필요하지 않을까. 뭔가 중국에는 투자도 될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중국 쪽에는 뭔가 미국 정부를 눈치 보지 조금 보더라도 뭔가 베니핏을 줘야 되는 부분. 그런 게 어떤 거냐 중국에서는 단순히 제품을 사는 것 말고는 기술 이전에 대한 니드가 항상 있거든요. 네. 그래서 중국의 고객사라든지 중국에 또한 물론 대만에도 굉장히 큰 이제 우리가 보통은 렉을 조립하는 업체라고 하잖아요. 데이터 센터에 서버를 조립하는 기업들. 가장 큰 게 거기는 폭스콘이고 그다음에 중국에도 몇 개 있단 말이에요. 이 기업들하고의 뭔가 협업을 통한 약간의 기술 이전 효과 같은 것들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밑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백악관의 눈치와 중국 정부의 눈치를 동시에 보면서 고객의 만족을 시켜야 되는 세 가지의 지금 고심점이 지금 엔비디아 중국에 대한 이제 고심인데 엔비디아가 중국을 버리기에는 아직까지 너무 크다. 중국의 고객이 너무 크고 매출 비중이 점점 낮아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젠스랑이 그렇게 공을 들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30% 이상에서 10% 미만이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볼 때는 10% 훨씬 넘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엔비디아가 중국에 수출을 시작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정부에서 제재, 고사양칩 수출하지 말아라. 그래서 저사양칩을 수출하다가 중간에는 이제 중국에 아예 연구소 같은 것을 짓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공장을 뭐 어디 대만으로 옮기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다양한 뭔가 중국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끈을 유지를 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이게 뭐 매출세도 내게 하고 중국 자체적으로 우리가 안 받을 거야 뭐 이렇게 하니까 약간 진퇴양난에 빠져 있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근데 어제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는 중국 제외하고의 실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중국 제외해도 뭐 소버린 AI를 비롯해서 우리 이것을 상쇄할 만한 시장 충분히 있습니다라고 시장을 좀 다독거렸거든요. 근데 말씀해주신 박사님의 내용은 아직까지는 그래도 중국이 이만한 파이였다면 이거를 다 채우고 완전 커버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서 숙제가 좀 남아 있다로 보시는 거군요. 지금 연초에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젠스랑에서 어떻게 보면 저는 정치적 레토릭 정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은 규모를 보면은 중동이 중국을 대신할 수 있다라는 걸 가지고 사실은 많이 투자자들 다독였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보면은 사우디라든지 UAE 같은 기업들의 이제 어째 대규모 소버린 네. 이제 AI 구축을 위한 네. 수주를 받았다. 뭐 칩 굉장히 뭐 몇 년에 걸쳐서 몇십만 개.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규모가 사실은 현재 중국의 수요를 대체하기에는 상당히 미흡한 수준이 현실인 것이라 보고 있어서 이제 각국에서도 소버린 AI 해서 뭐 한국도 그 중에 하나일 거고 하지만 정부에서 구매하는 구매력이라는 게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나 뭐 아마존에서 구매하는 거 예를 들어 테슬라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비교가 안 되는 훨씬 규모인 거예요. 적죠. 왜냐하면 그런 기업들은 연간 뭐 몇십만 개를 구입을 하는데 정부 같은 경우는 뭐 10년에 걸쳐서 뭐 몇만 개 이런 정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결국 여전히 아직도 소버린 AI보다는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수요가 훨씬 더 본인들의 매출에는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고 그러면 봤을 때 중국은 정부가 지금 구입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구매해 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걸 대체할 만한 다른 나라들의 소버린 AI 정책에 따른 수혜는 여전히 그걸 대체할 만한 수요가 되지 않고 있는 것. 이게 사실은 젠스랑의 고민 중에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둘 다 만족하기는 불가능. 그게 최근에 한국과 미국의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실리 외교의 하나의 전략이었는데 젠스랑도 우리의 이런 뭐 업적 같은 업적을 한 번은 복귀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도 드는데 최근에 트럼프 정부 있지 않습니까, 박사님?
모든 기업을 뭐 국유화하려나요? 이런 움직임을 지분을 담아 네, 사겠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역시 다 모든 거는 꼬리표가 있는 것이죠. 이거를 우리는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겁니까? 이게 사실은 인텔의 지분을 약 거의 10% 정도를 인수를 해서 사실상 대주주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요. 인텔이 정부가 대주주가 된 것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뭐 우리나라 기업이 아니어서 별거 아닌 것 같이 생각이 되지만 삼성전자 대주주가 정부가 됐다라고 생각해보면 굉장히 쇼킹한 뉴스일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역대 미국 정부가 이런 스탠스를 취했던 적은 없어요. 뭔가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긴 했었죠. 뭐 보조금이 될 수 있었던 아니면은 국방 쪽에서 사실은 파운드리 같은 경우는 이제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안이 있고 사실 올 연초에도 보면 330억 달러 이상의 규모를 사실은 수주를 해서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와주긴 했었지만 직접적으로 지분 인수를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이었고 하더라도 무슨 펀딩을 통해서 하잖아요. 국유 펀드가 됐든지 연기금을 통해서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놓고 아예 정부에서 지분을 하고 또 심지어 또 요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해외 기업들한테 그래서 백악관에서 아직은 아니다 우리 그런 얘기 하지 없다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보통 이런 쪽에 증권가에 보면 아인땡 그룹의 연기가 나려 뭔가 사실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러니까 TSMC 바로 그냥 우리 보조금 받지 않겠다라고 해버리잖아요. 왜냐하면 TSMC는 미국 정부의 눈치도 봐야 되지만 대만 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고 대만 정부에서는 지금 가장 최신 기술의 공장이 미국에 있는 것에 되게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나노 공장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잖아요. 애초의 계획보다 그것도 먼저 대만에서 이나노 양산이 확실하게 이루어지고 어느 정도 램프업이 끝난 후 플러스 1년 후에 미국 공장이 일하는 게 대만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예요. 그게 법제화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만에서 아직 램프업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미국 공장 이나노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씩 지연시키고 있는 거고 그런 와중에 지분 얘기 이건 사실은 대만 정부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거고 한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들은 하고 2차전지 같은 경우들은 정부의 어떻든 승인을 받아야 되는 품목 중 하나인 거로 산업으로 돼 있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어떻든 미래와 우리 안보를 좌우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그 중에 하나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그럼 삼성전자 지분을 달라 이건 사실은 근데 미국 정부하고 모를 리는 없는 거잖아요. 네. 대만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그걸 받아들일 수는 없다. 그 얘기는 굉장히 항상 그 트럼프의 협상의 기술 중에 하나인 거죠. 도저히 상대가 받아들일 수 없는 굉장히 큰 걸 던져놓고 중간 정도. 대신에 다른 걸 받아내겠다라는 건 협상의 기술인데 네. 그게 뭔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아직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데 아마 TSMC나 삼성전자한테 요구할 만한 거는 저는 생각되는 건 있어요. 그래요? 뭐예요? 인텔 살리기죠. 인텔 도와줘라. 인텔 살리기인데 사실은 인텔하고 삼성전자하고 파운드를 제외하고 메모리나 어떤 CPU 쪽에서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러면 결국엔 파운드가 교집합이거든요. 근데 지금 작년에도 보면은 일부 브로드컴이나 TSMC한테 너네 지분을 좀 가져가고 자본도 내놓고 기술 협력을 좀 해줘다라는 얘기를 노골적으로 했었잖아요. 불러가지고. 그래서 삼성전자까지는 아직 부르진 않았었지만 암암리에 사실은 압력이 있었던 상황인데 그래서 지분은 내가 사줄게. 대신에 너네는 지분 내놓기 어려울 거라는 거 아니까 약간 그 소프트웨어든지 하드웨어가 됐든지 기술 협력을 좀 해라라는 압력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건 지분보다 더 심한 거 아니에요? 사실 그걸 하기 싫어서 TSMC도 뭐 어마어마한 1,0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대신 그 카드를 내놨던 거거든요. 삼성전자도 그래서 400억 달러 투자를 하겠다는 거였는데 투자만 갖고는 안 돼라는 게 지금 이번 카드인 것 같아요. 나 지분을 요구할 거야. 지분이 싫으면 뭔가 다른 카드를 내놔. 그게 인텔 파운드리 살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게 반도체도 그렇고 조선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하고 협력하는 모든 것에 있어서는 투자하고 기술까지 내놔, 교육까지 시켜 모든 걸 다 지금 해달라고 하는 미국의 입장인 것 같고 거기에서 이제 협상이 안 될 것 같은 부분에서 강력하게 뭐를 꺼내기 위해서 지금 그럼 우리가 지분 가져갈 거야? 네. 그건 안 돼요. 그래? 그럼 우리 교육 시켜줘. 기술 줘. 그럼 이것도 안 되는데 그럼 둘 중에 선택해. 없어. 다른 아는 이렇게 얘기해 버리면은 우리 기술 다 뺏기고 돈 다 뺏기고. 지금 이제 기술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지금 기술이란 결국 이나노와 서브 이나노에 대한 얘기, 기술 얘기하는 거잖아요. 뭐 이게 레거시 공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 지금 UMC 글로벌 파운더리 합병 얘기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네. 근데 그쪽 진영은 사실 합병 되든 안 되든
지금 미국에서 원하는 기술은 아닌 거예요. 그쪽은 레거시 공정이고 양사 다 이미 우리는 그쪽 10나노 밑으로 들어갈 생각이 없어라고 이미 포기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쪽은 이제 레거시 공정 위주로 가는 건데 결국엔 남아 있는 거는 세 개예요. TSMC, 삼성전자, 라피더스인데 라피더스는 아직까지는 공장도 완공이 되지 않은 실체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결국엔 공장까지 있고 실제로 양산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인텔, 삼성전자, TSMC 3개 기업인데 2나노와 2나노 밑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양산이 된 기업이 없는 거예요. 공장을 짓고 있거나 공장을 돌리고 있지만 제대로 대한 지금 수요를 확보하고 대량의 물량을 납품한 것들은 아직 시작인 초기인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도 갖고 있지 않은 기술이죠. 말하면 정확히 말하면 얼마 전에 테슬라의 물량을 23조 원을 이제 물량을 수주했는데 그게 개시 시점이 2027년이잖아요. 그리고 그 공장은 지금 짓고 있는 테일러에 짓고 있는 제2공장에서 하겠다는 얘기인 거고 그 공장은 아직 짓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완공도 안 돼 있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유일하게 그럼 이나노 공장이 완공까지 돼 있고 물량이 초도 물량이 나오고 있는 건 TSMC밖에 없는 거고 네. 인텔 공장도 지금 수주 단계인 거예요. 고객들하고 테스트 단계. 지금 뭐 퀄컴이나 AMD 같은 기업들하고 이제 테스트 단계에 있고 브로드컴이라든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AMD는 아닐 것 같아요. 경쟁사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기술을 당장 줄 만한 기업은 제가 볼 때는 TSMC밖에 없어요. 삼성전자는 아직은 완공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술 협력이라면 삼성전자 쪽에는 버드는 좀 적을 것 같고 줄 기술이 아직은 별로 없기 때문에 네. 근데 TSMC가 지금 그런 부분에서 가장 많은 압박을 받고 있을 거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쭉 들어보니까 뭐 일단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그래서 인텔을 지금 사야 되나요? 왜냐하면 인텔이 과연 주가를 좀 될까요? 봐야 되네. 왜냐하면 인텔이 시장 경쟁력을 잃어버린 지가 꽤 됐는데 맞아요. 트럼프 행정부가 얘기하는 것은 인텔을 차치하더라도 미국의 반도체 안보 자산의 재건이잖아요. 그것을 지분까지 지금 건드렸단 말이죠. 근데 저는 처음에 미국 행정부가 기업의 지분을 요구했어? 그러면 이 지분을 통해서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려는가? 배당으로? 등등으로 원래 이해를 했었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것은 정말 인텔 살리기 아니면 더 크게 봐서 미국의 어떠한 주요한 산업들의 재건이라면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인텔이 부각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갑자기 여쭙니다. 인텔은 약간 껍데기만 있는 기분이긴 한데. 이게 우리가 지금 파운더리만 자꾸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인텔을 굉장히 이제 좀 폄하하죠. 너무 폄하하는 경향이 좀 있긴 합니다. 폄하해서. 그래서 여전히 인텔에서 파운더리는 사실은 아직까지는 메인은 아닌 거고 네. 인텔에서 CPU가 아직 메인인데 물론 CPU의 위상이 옛날 같지는 않죠. 옛날에는 사실은 뭐 서버용 내지는 기업 이렇게 보통 우리 PC 시장에서의 CPU 점유율이 막 90%가 넘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품목별로 아직은 전체를 보면 한 70%는 돼요. 근데 일부 품목별로 보면 한 50%까지 떨어진 품목도 일부 있기도 하고 그 빈자리를 이제 AMD가 채워나가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보면은 10나노 이상에서는 사실은 인텔이 절대적인 기술력을 과시하고 있었는데 10나노에서 7나노 오면서 사실은 AMD가 한 번에 간 반면에 4년 이상이 걸리면서 거기서 지금 경쟁력이 완전히 잃어버린 거거든요. 네. 거기에서 그 희비가 갈린 이유는 제조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설계 쪽은 아직까지도 괜찮았는데 제조를 인텔은 직접 만들었고 AMD는 팹리스다 보니까 TSMC한테 전략을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인텔의 제조 능력과 TSMC의 제조 능력의 차이에서 그 격차가 벌어졌던 거고요. 그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가 TSMC가 압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조 능력에서. 그래서 AMD가 굉장히 지금 선전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전히 최근에도 본 시장 점유율 전체를 따져보면 인텔이 약 70% 정도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텔을 지금 파운더리 때문에 파운더리 적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회사 전체가 지금 이거 이제 함을 간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지만 분사시켜 버렸잖아요. 그래서 인텔은 아직까지도 CPU를 가지고 먹고 사는 회사가 맞기 때문에 파운더리 적자는 여전히 아픈 것.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가 살리고자 하는 게 이 파운더리를 살리고자 하는 그 입장인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 있을 때 인텔의 주가 전체는 파운더리가 지금 발목 잡고 있지만 그 부분을 지금 미국이 재정적으로 어느 정도 도와주겠다는 입장인 거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기술력 부분은 여전히 퀘스천이 남아있긴 하지만 아직은 CPU 사업부는 여전히 건재한 상황이다라는 것들을 염두에 둬야 되는데 자 여기서 질문을 그러면 계속 올라갈 거냐라는 게 지금 두 분의 관심사인데 인텔의 주가가 지금 너무 단기적으로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게 맞아요. 정말 그 올라간 그 폭등이라고 할 만큼 지금 가파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그렇죠. 특히 올해 불과 몇 달 전과 비교했을 때에
이 성장세 아무리 정부에서 지분을 인수한다 하더라도 실적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아까 엔비디아 때 마찬가지지만 실적이 결국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제 인텔은 성장세보다는 지금 실적에 얼마나 지금 적자를 줄이느냐 쪽이 좀 더 관심인 거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여전히 펀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에서 실적이 결국에 삼성전자와 똑같은 거야. 실적으로서 일단 증명. 안도가 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뭐 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는 최소한 망하지 않는다라는 어떤 시장의 어떤 안심을 시켜주는 이런 뉘앙스 이런 거 가지고 상승하는 거는 한계가 있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인텔의 현재 상승폭이 그런 재료를 가지고 상승한 것들 이미 상당 부분 반영이 됐다고 보여지고 있어서 이제는 실적이 됐든 실적 가이던스가 됐던 이제는 적자를 줄일 수 있게 됐고 그다음에 파운드의 적자 일부 있지만 CPU 사업부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건재해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줘야지 추가 상승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인텔의 주가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이제 단기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올라오긴 했는데 정말 한 1년 가까이 박스권에 있어요. 지금 네. 박스권 상단이고. 근데 이걸 이제 뚫어내기 위해서는 실적이 어쨌든 증명을 해야 되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잘하고 있는 건 있는데 요 잘하는 거 플러스 알파가 뭔가 더 실적이 찍혀야 된다는데 이건 근데 시간이 꽤 많이 걸릴 만한 이슈인 것 같아서. 근데 이제 실적으로 주가가 올라가지는 않기 때문에 그나마 어쨌든 지금 삼성전자도 얼마 전에 테슬라랑 애플 연이어 파운더리 수주했던 소식만 네, 가지고 맞아요. 한동안 강세를 보였었거든요. 네. 3일 연속 어마어마한 이제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었고 인텔의 경우도 사실 실적으로 나오려면 한참 걸릴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뭔가 파운더리 쪽에서 뭐 했대. 2나노나 2나노 밑에서 대규모 수조가 성공했다라는 소식만 들리면 네. 이게 사실은 주가를 한동안 또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재료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정말 뭐 흑자 달성했어라는 거는 1, 2년 안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그런 대규모 수주 소식만 있어도 한 20% 추가로 올라가는 거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아까 말씀 중에 기술 이전 이런 것들 제가 이해한 게 맞다면 삼성전자는 약간 시간을 벌었다 비껴갔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지금 젠슨왕과 네. 이종 회장이 안 왔어요. 포옹했잖아요. 예. 진하게 않더라고요. 이것도 하나의 뭐 쇼맨십이자 정치적인 뭔가 있을 수 있을 근데 텐데. 옆에 최태원 회장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장면이. 자, 이게 의미가 네. 어떻게 먼저 담겨 있다고 보니까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뭐 청신호이겠죠? 네. 이게 젠슨왕이 사실은 뭐 대만 출신이긴 하지만 사실은 뭐 그냥 미국인이죠. 미국인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지고 뭐 AMD의 리사 수 회장 뭐 사실은 대만계가 한두 명이 아니에요. 어디 보면은 전 세계 화교권까지 해보면은 그냥 미국의 IT 기업들을 좌지우지하는 거는 다 화교 출신들이에요. 맞아요. 미국, 중국, 홍콩, 싱가포르 출신들이 50%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우리가 접근하면은 동양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잘못 사실은 해석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 그냥 미국인이라고 생각해 보면 쇼맨십으로. 미국인들은 저도 사실 많이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그래도 뭐 파티 같은 거 가보고 리셉션이나 무슨 학회 가보면 처음 만나서도 포옹하고 악수하고 온갖 미사여구와 칭찬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한테는 그냥 일상이야. 아침 먹었어? 정도의 사실은 의미를 부여하는 건데 동양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못하니까 거기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조금 있다. 근데 개인적인 공간에선 그럴 수 있는데 주변에 막 프레스들이 쫙 깔려 있는 가운데서 이재용 회장과 그렇게 허그를 했다. 이거는 뭔가 메시지가 있긴 있죠. 그렇죠. 메시지가 뭐냐면은 행간에서 혹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 일부러 배제하기 위해서 콜테스트 통과 안 해주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루머들이 많이 돌잖아요.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거꾸로 그럼 기술력이 여전히 부족하다였던 얘기. 기술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라는 거고. 한번 먹인 건 뭐 먹이기 위해서 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은 그게 사실은 대부분의 매거진에서는 그 긍정적인 효과로 기사들이 그쵸, 나오긴 했었잖아요. 곧 통과할 것가 아니냐라는 기대가 왔지. 지금 사실 빈센트는 너무 잘 알다 보니까 본인 애널리스트다 보니까 그 이면을 읽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 감정은 없어. 단지 콜테스트 안 가는 거 제품이 문제야라는 거를 이제 거꾸로 말해버렸는데 이렇게 하면 삼성전자 주주들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지 말고 그래서 포옹이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 보고 단지 오히려 개인적인 감정은 전혀 없다. 엔비디아 삼성전자 사이에. 그래서 제품만 잘 나오면 언제든지 우리는 삼성전자 거 살 거야, HBM 살 거야라는 뉘앙스라고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서 사실 항상 우리는
SK하이닉스 걱정을 하죠. 지금 거의 7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으니까 삼성이 들어오면은 SK하이닉스의 파이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사실 저는 왜 걱정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전체 파이가 커지는 거라서 이게 60, 50으로 줄어도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거긴 한데 제 방송을 보신 거예요. 이제 애널리스트만큼의 실력이 생기신 거예요. 하도 어디 기동량을 많이 듣다 보니까 네.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죠. 자, 또 하나는 뭐 최근에 뭐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많은 해외 증권사 IB 네, 리포트에서 했던 얘기, 이제 파이가 줄어들 거다. 그러니까 파이라는 게 시장 점유율의 의미에 있어서 이제 낮아질 것만. 왜냐하면 이미 시크를 쳤으니까. 시장 점유율 보면 지금 벌써 62%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에서만 따지면 한 90%될 거예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전체를 보면 90이 안 될 거지만 네. 지금은 5세대 HBM으로 한정한다면 우리가 보통 HBM3E라고 하는 제품을 한정하면 제가 볼 땐 거의 90% 이상이라 보고 있는데 여기서 더 높아지긴 힘들죠. 왜냐하면 마이크론이 최근에 굉장히 치고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거기다 삼성전자도 시간의 문제이지 결국에는 납품하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네. 결국에는 하이닉스 입장에서 엔비디아 내에서 HBM 시장 전체에서 시장 점유율만 놓고 보면은 현재에서 더 높아지긴 쉽지 않으니까 이제 내리막길만 있지 않는 거냐라는 게 골드만삭스 리포트에서 요지이기도 했었고 네. 지금 앵커님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일정 부분 이런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거고 또 하나 이미 미리 언급하셨지만 점유율이 낮아지면 어때? 전체 파이가 커지는 상황에서 점유율이 좀 높아지면 금액으로 보면 더 커질 텐데. 근데 또 여기 일각의 걱정은 그렇게 되면은 가격을 또 낮게 후려칠 수도 있다. 경쟁하니까. 이런 우려를 살짝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두 개가 어떻게 보면 골드만삭스 리포트의 핵심인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낮아질 거다. 가격 경쟁력이 심해지니까 이제 마진율이 축소될 거다. 네. 맞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맞아요. 저는 사실은 틀리다는 생각은 전혀 하지 네, 않고 네.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어디로 갔냐고 하면 그 리포트의 끝이 그래서 실적이 악화될 거다. 그래서 주가가 약세일 거다라는 것으로 연결을 시켰다는 거죠. 근데 앞에는 맞아요. 그 논리는 맞는데 그 논리가 근데 하이닉스의 주가가 약세로 가고 실적에 우려를 해야 되는 것으로 가느냐라는 부분에서는 사실은 두 분 앵커님의 생각과 저는 비슷하다는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게 지금 HBM의 일단 2분기 실적을 놓고 보죠. SK하이닉스의 2분기 실적을 놓고 보면은 매출이라든지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죠. 근데 제가 다른 매체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영업이익률만 놓고 보면은 1분기보다 후퇴를 했습니다. 근데 마이크론은 1분기보다 높아졌어요. 영업이익률이. 네. 이것만 놓고 보면은 그럼 하이닉스 지금 약발이 다 된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할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은 분명히 매출에서 HBM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높아졌다고 하이닉스가 얘기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은 후퇴를 했습니다. 가격이 낮아졌다. 여기서 이제 결국에 HBM의 마진율이 낮아진 건지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의 워낙 수익성이 안 좋은 상황인 건지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긴 한데 두 개가 저는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하는데 아직까지 2분기까지는 HBM을 제외한 다른 제품이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고 우리가 기뻐하긴 했지만 여전히 수익성 측면을 봤을 때는 발목을 잡는 쪽이다 오히려 HBM 여전히 좋다고 보고 있어요. 2분기까지는. 그런데 내년 전망을 놓고 볼 때 이제 그게 결국 골드만삭스의 이제 뭐 리포트가 내년에 대한 얘기인 건데 네. 내년 되면 분명히 HBM의 영업이익의 기여도라든지 HBM 자체 마진율은 떨어지는 게 맞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공급 쪽에서 물량이 많이 풀리기 때문에 여전히 수요 디맨드에 대한 쪽에서 성장률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올해보다 낮아지겠지만 수치로는 여전히. 근데 문제는 이제 마진율은 낮아지는 게 맞다. 규모가 커지면서 낮아지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참전하게 되면서 가격 결정권이 이제는 공급자보다는 고객 쪽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게 사실은 골드만삭스에서 주로 얘기했던 거잖아요. 이제는 가격 결정권이 서플라이어에서 이제 고객 쪽으로 갈 거다, 커스터머 쪽으로 갈 거다, 맞는 얘기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SK하이닉스의 지금 HBM 마진율이 얼마가 될까지 고심을 해봤어요. 영업이익률이 42%가 나왔는데, 그러면 HBM을 제외한 거는 진짜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이 맞다. 아직까지 2분기까지는 얼마가 될까? 20%도 안 되고 10% 될까 말까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렇게 보면은.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였어요. 작년 연말에 하이닉스가. 근데 지금 40% 이상으로 보고 있고 하반기에는 거의 50%로 끝날 것 같아요. 연말쯤 되면은 이 정도인데 아직은 그 얘기는 매출에서 HBM 제외한 제품이 더 많다라는 얘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점점 매출 비중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 주로 관가한 것들이 그동안 HBM 관련한 투자했던 것들이 이제 점차 감가상각비가 이제 떨어지는 쪽으로 갈 거라는 거죠. 내년으로 가게 되면. 그래서 원래 똑같은 상황에서 마진율이 낮아지는 맞지만
비용 측면에서 이제 코스가 낮아지는 효과도 일정 발생할 거라는 거. 다른 상황, 다른 그렇죠. 변수도 예. 제조 원가 발생하니까. 쪽에서 낮아지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생각해보면 마진율이 조금 낮아지긴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까 그 얘기를 한참 왜 했냐면 네. HBM 마진율이 얼마일까가 제가 볼 때 65% 이상일 거라고 보고 있어요. 여전히. 하이닉스가. 예. 그러면은 이게 좀 낮아지는 게 맞는데 그럼 50%가 된다. HBM 마진율이 이거 그렇다고 걱정하는 게 해서- 맞느냐라는 거죠. 아 이거 연예인 그 돈 걱정해 주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라서 그 리포트에 전반부에 공감을 하지만 이게 하이닉스를 걱정할 만한 수준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저의 의견입니다. 전 조금 걱정되기는 한데요. 음. 왜냐하면 이렇게 우리가 기대감을 갖고 꿈을 갖고 있다가 현실로 조금씩 오는 느낌이거든요. 고민해야 될 그 구간들이 지금 저희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주주분들에게 온 것 같은데 삼성전자는 이제 나아갈 일이 남았고 SK하이닉스도 나아가긴 하는데 과거보다는 환경이 많이 달라졌는데 거기서 셈법이 되게 복잡해져서 시장이 어디에 더 방점을 찍고 이게 더 좋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좋아 이런 얘기를 해주게 될지. 꿈을 꿨다가 뭐 깨면 현실이죠. 네. 근데 껐다 깼다 좀 자주 반복하고 그러면 네, 투자 시계를 좀 쪽점 좁혀갖고, 나는 걸로. 네. 예. 또 꿈을 증권사가 제일 알겠습니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네. 많이 사고 팔아라 그냥.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반도체 관련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다뤄봤고, 우리 또 박사님의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되게 재밌어 하셔서 오늘 저도 기쁩니다. 자, 오늘 인더스트리 애널리스트 이주환 박사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